지금 박 대통령 지키자는 사람들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여야에 한 5, 6월 달에 대선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사표를 갖다가 좀 발표를 하대요. 네. 안희정 지사도 곧 22일인가 뭐 발표한다 그러고 네. 반 총장도 26일 날 하고, 그래서 설을 전후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발표할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한답니까? 이미 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거야 뭐 꼭 한다 할 필요가 없이 밑으로 네. 살살살 이렇게 기는 것이 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머리 들면 총알이 많이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앞서가고 있는 뭐 문 전 대표는 또 신중행보, 조심행보 이런 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고. 야, 근데 요즘 보니까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네. 저를 그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대기실에서 한번 봤는데, 예?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긴장을 하시던데, 네. 근데 그분이 오래간만에 옳은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참여정부 시즌2다. 예? 그러니까 노 정권이 겉으로는 이 서민과 한마디로 중산층을 위한다 해놓고 재벌들하고 놀아먹었지 않느냐. 재벌들도 아닙니다. 재벌, 특정 재벌하고 놀아먹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했어요. 전곡을 지를 부분인데 지금 여론상으로도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소장님께서도 또 확인하듯이 우리 애청자분들도 확인하듯이 아주 대세론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대세론은 있지만 대세 후보는 없다.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다자대결해서 여러 명의 후보들 간의 여론조사에서 뭐 40% 또는 30% 훌쩍 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지지율은 앞서고는 있지만 불안한 상태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뭐 패권이다, 또 개파색이 짙다. 이게 가장 큰 불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우려를 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이 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패권은 예. 이제 당내의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제 이 대선이 2007년하고 조금 유사한 게, 2007년에 대선 국면에서 김용철 그 삼성 비자금 폭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삼성 특검이 이렇게 예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네. 과정에서 이 당시 노정권의 실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하자가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는 오늘 그 이재용 삼성 뭐 부회장, 사실상 삼성의 오너죠. 근데 지금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후보의 그 삼성 문제를 겨냥을 해서 참여정부 시즌2라는 의미에 그게 상당히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당신은 얼마나 바뀌었냐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로는 상당히 아프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론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또 박 시장으로서는 아주 뭐 이것이 건드릴 선 자체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동반 상승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 전 대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건드렸다가는 또 실제 그것이 진실로 규명이 될지 아니면 또 역풍이 돼서 박 시장한테 돌아올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연 많은 유권자들 또 야권 지지층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가재는 개편, 그래도 야권은 야권인 것이거든요. 과연 박 시장이 그런 부분까지 건드릴까? 매우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특검이 삼성에 대한 칼날을 또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서 나가고 있는 문 전 대표지만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삼성하고 문 전 대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만약에 역풍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박 시장으로서는 대권도 대권이지만 본인의 내년도에 있는 또 서울시장으로서의 지금까지 업적에 대해서도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장님의 말씀에 일견 또 공감하면서도 과연 지금의 모습이 이 일정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아주 치명적인 선까지 넘어가는 정도의 공격이겠느냐 하는 데는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대목에서 바로메타가 뭔가 하면 민주당 내의 경선을 위한 룰 미팅을 합의해낼 수 있겠느냐. 사실 지난번 2012년 그 민주당 그 후보 경선을 보면
그 직전에 친노가 밖에 있다가 문재인 후보까지 포함해서 대선 직전에 자기들끼리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당시 손학규 대표가 있던 당하고 합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권을 차지하고 순식간에 후보까지 차지해버렸잖아요. 네. 총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이제 보면 직접적인 당원이나 대의원 투표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모바일 투표로 그렇습니다. 통한 네. 여기에서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룰 미팅을 당을 자기들이 당 대표와 원내 대표 이런 부분을 장악하면서 룰 미팅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고 대거 또 친노 세력을 당의 이 대의원 당원으로 갖다 꼽으면서 순식간에 장악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 분당이 돼서 국민의당과 갈라지면서 동교동계나 호남이 떨어져 나간 원인 중에 하나가 친노하고는 뭘 경선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룰에서. 항상 자신들이 유리한 룰로 바꿔버린다. 그런 것이 박지원 당시 후보하고 2015년 4월입니까? 문재인하고 전당대회. 네, 당시에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한번 봅시다. 거기서 박지원이 그때도 당원하고 대의원에서 이겼잖아요. 직접 그렇습니다. 투표에서. 네, 네. 그런데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에서 또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선 후보를 뽑거나 당 대표를 뽑는 부분에서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여타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 룰 미팅을 솔직히 잘 안 하면 이건 나머지는 하나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투 선수하고 태권도 선수가 하는데 발로 차면 반칙이다 해버리면 이건 보나마나 권투 선수가 이기지 않겠어요? 그죠? 권투 선수가 이기겠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룰 미팅에 불참을 해버렸어요. 네네. 이재명 시장은 자기가 안 가고 대리인을 하나 보내서 불만을 토로했고 간 사람은 안희정이하고 김부겸이 결국 지금 문재인을 위해서 뛰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사람들만 같이 이 두 사람은 빠졌단 말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에도 설설설 끓는 민심이 될 텐데 보통 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추석 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이 중요한 설 거죠. 민심이죠, 이제. 근데 지금 촛불 민심이 매우 뜨겁고 분노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촛불 민심에 있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후보가 있고 그렇지 못한 후보도 있을 텐데 가장 설 민심에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뭐냐 하면은 바로 얼마만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미생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이제는 날카롭고 또 자기 지지층만을 결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만큼 포용력이 있고 또 너그러운 사람인가라는 것이거든요. 관용이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것이고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는 비록 흑인 대통령이지만 백인까지도 다 안을 수 있고 또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통합돼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의 메시지가 있죠. 근데 저도 지금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찬핵 국면에서도 이 야권의 유력 후보들이 모일 때도 손 전 대표는 안 갔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가장 앞서 있는 문 전 대표가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 전 대표의 외연, 지지율 확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포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뭐 왈가왈부가 있고 또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극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의 그런 경선에 있어서 룰에 본인의 그 의견을 고집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노정 단일화를 할 때도 과감하게 어떤 룰이든 좋다. 그런 룰에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 물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그건 있겠습니다만 소장님. 그때 막 제가 역사적인 현장에 다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뒤집어질 때도 있었고 또 둘이 단일화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정몽준 씨 보고 제가 먼저 질러라 그랬어요. 먼저 찌르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단일화 하자고. 근데 정몽준 씨가 멈칫할 때 노무현 후보 측이 뭐 이래 가면 안 되니까 이왕 떨어지는 이 질러버리자고 질렀는데 통했거든요.
왜 이렇게 대선 후보들은 소장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까? 안 됐죠. 그때 안 듣는 겁니까? 그때 못 듣는 이인재 후보에게 이인재 후보가 다 된다 했을 때 제가 이인재 후보를 새벽에 눈이 오는데 좀 보자 했습니다. 두들대면서 왔더라고요. 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DJ가 당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DJ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선일보 안티 조선 운동에 부정적이고 하나는 대북 정책에 부정적이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 DJ한테 가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하든가. 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선을 쫙 물밑에서 그때 뭐 동교동 호남 그렇습니다. 연청 이런 게 돌면 경선은 하나만 해요. 이렇게 하는 경선은 못 하겠다고 한번 이렇게 협박을 하든가. 집거. 네. 집거. 두 개 중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황현자. 내가 다 방법이 있어. 그로부터 한 서너 달 뒤 중간에 기부해버렸죠. 첫건 몇 명은 못 들으신 게 아니라 안 들으신 거네요. 첫건 몇 명은 고속도로에서 체포되어서 깜방도 가고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맛배기로 하나값이를 1등하게 하고 부산에 와서 이제 노무현 씨를 1등으로 했잖아요. 아니지 울산에서. 울산에서. 예. 울산에서 노무현 씨가 1등했나? 그럴 겁니다. 네. 네, 울산 노무현. 네, 네. 그러다가 광주 가서 노무현이 1등 해버리고 하나갑은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면서 상황은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때 이후는 질질 끌려가다가 그냥 기법했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말 안 듣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동의 뭐 국민 경선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해서 가장 극적인 지역이 광주였던 겁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최종 후보가 됐던 것인데, 근데 지금도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많은 수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포용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 시장도 또 이재명 시장도 이야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조직을 꽉 옮겨지고 있는 문 전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의 감동도 없다. 그렇다면은 이 경선을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차별화할 수 있는 국민 배심원제를 하자. 근데 이걸 과연 문 전 대표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지금 안희정 후보가요. 네. 겉으로는 페이스 메이커인데 난 저 사람도 겉으로는 나는 문 후보를 위해서 띄워주다가 반기문 견제를 좀 하고 충청도에 충남에서 네. 적당한 데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을 건데 저분도 야심이 좀 있어요. 아, 당연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 부산에 가서 하는데 문 후보를 도와야 될 만한 사람들이 안희정 후보의 부산 행사에 꽃한대요. 네. 내극 가담을 했대요. 네. 그리고 지금 서가번이 얼마 전에 저하고 방송도 같이 한번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광재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인 친구들이 다 안희정한테 붙었어요. 또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관 비서관 출신들 그리고 이제 금강팀이라고 부르는 서울의 여의도 금강빌딩 출신들 다 그거 붙었고 문 후보 주변에는 부산팀이라고 부르는 이호철 삼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문 후보 주변이 벌써 폐쇄적이다. 그래서 친노조차도 과거에 노무현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조차도 문 후보 주변에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안희정을 지지한다 하는 폐쇄성이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시즌2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적이 바로 그런 우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또 그만큼의 또 부정적인 평가를 아니 뭐 하니까 마지막에는 패족이 됐잖아요. 네. 자기들 입으로. 그랬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념 성향의 사람들 이야기들도 좀 더 아울러서 또 포용력 있게 듣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도 다른 시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네.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요 근래에 사드에 대해서 네. 문재인 후보가 굳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선 후보라는 것은 불리하면 굳이 이야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다음 정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근데 미국의 트럼프로 지금 정권이 교체기에 있고 트럼프는 지금 한국의 사드를 무조건 배치하겠다고 오늘 김관진 실장하고
백악관의 NSC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폴린하고 둘이 또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또 냅다 성격 급한 송영길 의원이 또 7명 데리고 중국에 가가 우리 또 다음 정권에 바꾸겠습니다 하는데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지금 사실상의 이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또는 일부 또 이 왼쪽에 있는 분들도 안보에서는 생각이 좀 이 한국이 누구하고 어떤 안보를 가야 할 건가 하는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좀 우호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다음 정권에서 재검토하겠냐 이랬는데 여기에 김종인 지금 의원은 사드는 지켜야 된다고. 지금 안희정 지사도 사드를 지켜야 된다고 발언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과 매우 처신을 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지적은 해야 되지만은 사드 자체는 배치돼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부산에 그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동구청 앞에 초량 그 일본 총영사관 앞에 그렇게 하면 그 물론 이 그걸 설치를 하니까 또 철거를 시켰다가 문 후보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다시 배치가 됐잖아요. 네. 그걸 바라보는 국민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그걸 굳이 본인이 나가서 그 또 철거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소녀상을 다시 그 자리에 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드 문제나 소녀상 문제에서는 이건 한국 사회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인데 어차피 이거 자기가 이야기 안 해도 표 찍을 사람들을 향해서 점표를 두 번 찍습니까? 4번 찍습니까? 굳이 그렇게 못을 박을 이유가 그런 게 전략상으로 매우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봐요. 소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설설설 끓는 이 설날 민심에서도 대선 후보를 바라볼 때는 얼마만큼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너무 이렇게 이 각을 세우는 인물보다도 좀 너그럽고 관용적이고 통합적인 인물을 더 원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난의 상황입니다. 누란 지위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안정적인 인물을 국민들은 더 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런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정책의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 심사숙고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념적 성향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정책은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결정돼 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DJ가 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지금 대세론이 없느냐 많은 심지어는 지지할 후보가 없다 또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또 태도를 유보한다 또는 무당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어져 있죠. 이런 무당층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당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도의 후보라야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고 시즌2라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문 전 대표의 설설설 끓는 호남 민심, 영남 민심, 또 충청 민심에서는 적어도 시즌2가 아니라 시즌1을 압도하는, 극복하는 그런 정도의 좀 후보로서의 조건, 또 후보로서의 자질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문 후보가 지금 혼자 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25% 전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부분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지금 야권의 지형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데 여기서 크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요. 본인이 제가 볼 때 지금 35% 정도가 나와야 이게 좀 대선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35% 나와야 될 사람이 그것이 이재명에게, 박원순에게, 안철수에게, 손학규에게 곳곳에 다 분산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받고 있는 부분이 그 원인이 어디인가로 보면 선택과 집중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후보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DJ가 가진 참 그 사람 그 하나는 놀랍다고는 보는데요.
JP를 초대 총리로 했지 않습니까? DJP 연합을 하면서요. 네, 그럼요. 그때 사람들이 호남 분들이 봤을 때 야권 지지자가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김종필 총리를 받아들이냐. 그때 JP하고 DJP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JP의 아니 그래서 IMF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요. 네. JP는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박정희 기념관도 만들어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집권하는 부분에 도구로 삼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자기 표를 따진 게 아니라 남 표를 따지고 자기가 집권했을 때 두려워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뭡니까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완화시키죠.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요. 오바마 흑인이 집권하게 돼서 미국 대통령이나 시스템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오바마가 당시 존 게이츠 그럼요. W 부시 밑에서 국방장관을 그대로 유임을 2년 동안 시켰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내가 집권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보여줘야 되겠냐 하는데 지금 불안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Yes, we can. 그 안정감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못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날 민심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소장님도 과거에 뭐 농업 정책 등등등 많이 해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임기 4년, 5년 동안 허구한 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적어도 대통령 정도의 지도자라면 이쪽과 저쪽을 화해시키고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데 네 편 내 편을 가릴 거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닙니다. 아프니까 환자다 아야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아파하는 사람한테 파스는 하나 못 붙여줄 망정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이렇게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픈 사람들한테 적어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더라도 저도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앞으로도 만약에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져서 여의도 국회가 싸우는 모습 본다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싶어야겠습니까? 될 것 같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대선판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몰라서 방향이 틀리는데 한 두어 달이면 틀려버리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소리 안 해야 될 소리를 구분하고 또 이 국민들을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장님, 한약이 달입니까? 씁니까? 쓰죠. 쓰니까 몸에 좋은 거거든요. 저는 쓴 소리가 몸에 좋은 겁니다. 쓴 소리를 기분 좋게 허허허 하하호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 그 사람한테 투표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설설설 끓는 이 설민심을 대선 후보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한문 시간에. 네. 이 중어는 여기나 여신이요. 네. 그러니까 옳은 말은 자막 나가고 있죠 지금. 예, 옳은 말은 네. 이렇게 귀에 거슬리나 몸에는 나한테 좋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쓰다 병에는 좋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거슬리게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사탕같이 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저기 배 본부장 같이 거슬리는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네. 이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저는 거슬리는 이야기를 인상을 쓰면서 하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뿌잉뿌잉 하시면 이렇게 좀, 뿌잉뿌잉 네네. 이렇게 그러면 좀 부드러워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씩 연습을 하겠습니다. 20번씩. 인상 개조를 위해서 20번씩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이 끝나면 현재의 대선 구도에서 변동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랭킹에서. 네.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안전 문제거든요. 이번에 이제 설 때쯤 되면 그렇습니다. 탄핵이 이제 임박해지는 시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특검의 수사도 좀 수사가 진행이 압박을 가고 되고 있고, 또 헌재에서도 헌재 판결도 또 지금 진행돼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나름 예상하면서 어느 대선 후보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조기 대선의 그런 조짐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 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족들이 안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장
전체 가족들이 모였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후보가 누구일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후보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배본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뿌잉뿌잉을 한 20번 시켜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족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네. 사람 같아요. 잘하긴 제가 제일 잘합니다.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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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네. 아, 참. 제주도 많아. 언어의 마술사에 애교의 마술사에. 네. 뭐 다른 말씀은 하실 거 없습니까? 네. 외교는 모르지만 애교는 자신 있습니다. 예, 오늘 네. 배본부장님 나와 주셨는데요. 자, 우리 인사를 뿌잉뿌잉 해야 합시다. 되겠다. 자, 우리 저기 이 시청자 여러분 곧 다가오는 설에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뿌잉뿌잉. 참 잘 안 되네요. 네. 어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하다 보면 잘 되겠지.